네, 제22차 세계 대표자 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될 제22차 세계 대표자 대회 폐회식은 기조 강연, 앱 설명회, 환송 공연, 폐회사와 환송사, 신규지회, 신임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앱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종료된 후에 만찬의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바꿔주시거나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그리고 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100명 그리고 온라인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3박 4일 동안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아쉽게도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폐회식에 앞서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동연 전 부총리님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고 이게 뒤로 하는 거예요. 예, 마스크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벗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줌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애틀랜타도 있고 런던도 있고 하노이도 계시네요. 시드니도 계시고요. 재작년에 라스베가스 때에 뵙고 또 금년 아마 봄인가요?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옥타 세계 회원분들에게 강연을 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이렇게 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대면을 했을 적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가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옥타하고 인연이 깊어서 제가 대학 총장할 때부터 맺은 인연으로 쭉 지금까지 아주 긴밀하게 지내고 있고 또 많은 회원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대부분 우리 회원분들께서 제가 6년 전에인가요? 싱가포르 총회 때도 강연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제가 강연한 게 있어서 유쾌한 반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표지는 톨스토이 단편집의 표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가장 짧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소설이죠. 아시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아주 대작을 많이 쓴 대문호인데 단편 소설도 한 110편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그 톨스토이의 단편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생의 깊은 깊이와 철학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왕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 소설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질문, 또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합쳐서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 낸 질문, 내가 낸 질문, 그다음에 사회가 내가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대전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면으로 반갑게 인사를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남이 낸 질문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옥타 회원분들께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중에 일부분들은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남이 낸 질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낸 질문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혁신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계를 맞는 내가 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가 내게 낸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회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자 계시는 위치에서 있는 작은 커뮤니티 또는 직장의 조직, 우리 이웃 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살면서 나를 둘러싼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이웃과 조직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받는 질문들이죠. 내가 생각할 적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앞에 이제 남이 낸 질문과 내가 내게 낸 질문을 생략을 하고 오늘은 사회가 내게 낸 질문에 대한 얘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늘 세 가지 유쾌한 반란을 얘기했었죠. 내가 낸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뒤집는 반란, 남이 낸 문제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형성해왔던 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세 번째는 사회가 낸 문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입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보다 큰 사회인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기획정부 차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그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날 강원도 아주 작은 중학교에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리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학교 방문을 해서 우리 학생들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연락을 해서 조용히 제가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제가 이 학교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21권을 각각 다른 책을 사가지고 학교를 가서 학생들 이름 한 명 써주고 또 학용품도 나눠주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면서 이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이 학생들 나이대에 제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우리 옥타 회원분들은 뭐 저하고 교분이 많으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살던 곳이 청계천 무화과 판잣집이었었고요. 또 그 집이 철거된 뒤에는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허허벌판에서 천막을 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꿈과 희망과 열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울고 선생님 8분들 다 우셨습니다. 아주
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었고 학생들도 아주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그 학교를 떠나서 오면서 이 보람 있는 마음과 함께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추구하고 열심히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했다면 우리 학생들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과연 현실일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가 그렇다고 하는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과거에 신분의 상승이나 계층 이동이나 사회적 이동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거꾸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면서 이처럼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마음이 몹시 아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공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오늘은 제가 대학 총장할 때 제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옥타 회원분들이 해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보니까 어려운 학생, 또 여유가 있는 학생,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지만 사실은 여권도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를 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After You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옥타 회원분들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셔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150명 학생을 뽑아서 방학 중에 해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해외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죠. 미국의 3개 대학, 중국의 2개 대학에 보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유니버시티 워싱턴 보냈고, 중국에는 북경 이공대학과 상해 교통대학 이 5개 학교에 1년에 학생을 150명씩 보냈습니다. 전액 다 장학금을 줬고, 그리고 이 드는 경비는 학교 예산을 쓰지 않고 바깥에서 펀드 레이징을 해서 했던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학생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교에 얘기를 해서 교수와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 일체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학교 성적, 특히 어학 성적은 부모나 자기 가계의 소득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과연 학교 성적이나 어학 성적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성적 일체 보지 않고 다른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학생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2번째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하는 걸 봤고요. 2번째 특징은 아까 1년에 150명씩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0%를 타교 학생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학금도 다 모으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학생들 보냈는데 학교 내부적으로 20%는 타교 학생을 보내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당연히 반대했겠죠. 저는 이 사회적 이동, 계층 이동의 가치가 우리 학교 울타리 바깥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퍼져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추진했고, 실제로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시 제가 있던 경기도 내에 19개 4년제 대학에 초청을 해서 복수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계층 이동이 단절된 문제, 사회적 이동이 끊어진 문제라고 하는 사회 간의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반응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옥타도 좋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커뮤니티나 이웃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고쳐야 할 점, 개선해야 할 점, 뒤집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간의 문제,
세 번째 문제 푸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갔다 온 학생들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는 도전해라.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넓은 세상에 도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였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외 보내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다. 나중에 갚아라. 근데 갚는 방법과 언제 갚을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라 했습니다. 학생들 다녀온 다음에 1년에 150명 보냈으니까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한마디씩 그 소감을 따가지고 저희가 앨범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몇 학생 뽑아왔습니다. 앞에 세 학생은 도전에 대한 글을 썼고, 뒤에 세 학생은 배려에 대한 글을 썼죠. 두려움도 새로 와서 좋았다. 열심히 일 것, 최선을 다할 것, 이것을 즐길 것. 이 학생은 경희대 학생입니다. 학생 밑에 학교 이름이 다른 학교 이름 있는 학생들은 타교 학생들이고, 학교 이름이 없는 학생은 제가 있었던 대학의 학생들이죠. 우물박 개구리가 되겠다. 배려에 대해서는 나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겠다. 도움 받은 만큼 도움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짧게 사회에 대한 반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아주 어려운 동네에 있는 학교가 돼서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에 이렇게 잘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교여서 아주 구제 불가능인 학교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의 학교였습니다. 점수를 얘기하자면은 100점 만점에 전체 학교 평균이 한 40점 정도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장이 새로 오고 교사들도 좀 바뀌고 학생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학교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주 강하게 학생들을 몰아붙였고요. 방과 시간 전에 수업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고, 방과 후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켰고요. 우열반을 만들어서 우반과 열반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요. 또 학교 성적과 대학 입시가 주는 보상을 강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 72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72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 금년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속한다고 했을 적에 대한민국 경제가 2배로 크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경제가 10% 성장을 했다고 치지요. 그러면 분모에 10을 넣고 분자에 72를 넣으면 나오는 숫자가 대한민국 경제가 2배로 크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10분의 70이니까 7.2가 나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10% 성장을 계속하면은 7년 2, 3개월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2배로 큰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1%씩 성장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2배가 되려면 72년이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이 학교가 딱 그랬습니다. 1년에 40점짜리 학교가 1년에 10%씩 평균 성적이 올라갔어요. 몇 년이면 2배가 됐을까요? 7년 정도의 이 학교는 드디어 80점짜리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이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 변두리지만 한강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 이 학교를 보고 한강에 기적을 낸 학교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80만큼짜리 되고 보니까 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성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키고
수업 시간 전후에 공부시키고 우반, 열반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을 하는데 80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런 추세라면 금방 90점 학교가 될 것 같았는데 안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 성적이 그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40점, 50점, 60점 할 적에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났었는데 80점짜리 학교가 되고 보니까요, 어떤 학생은 90점, 100점짜리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여전히 40점, 50점이에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을 강조하고 입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분은, 클래스메이트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도 옆에 있는 친구가 노트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서 학교 성적에 공정성 문제가 나오고 불신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해서 이제 이 학교가 둘로 쪼개집니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해서 몰아쳐서 가야지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파와, 이제는 그 방식으로 안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한다고 하는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학교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대한고등학교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 대한고등학교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한고등학교는 가상의 고등학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을 이 고등학교에 비유해서 한 것이죠. 아까 세 가지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스파르타식 중앙 집권주를 했던 학교의 교육 방법, 성적 격차, 또 공정성과 불신에 대한 문제들, 이거를 다른 말로 대한민국에 적용하면은 3대 과잉입니다.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죠. 국가 과잉은 과거에 한국 경제가 개발연대 해왔던 경제 운영 방식과 방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국가 개입주의와 관주도주의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격차 과잉은 아시는 것처럼 양극화 문제, 소득 격차 문제, 교육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죠. 불신 과잉은 그런 속에서 나오는 각자 도생의 길에서 싸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다가 나라는 쪼개집니다. 나라는 쪼개집니다. 흑백 논리, 진영 논리,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떠면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는 쪼개져서 통합은 점점 멀어지고 끝간데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하는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에 대한 반란에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려는 화두는 미래와 기회입니다. 왜 우리는 미래 얘기를 안 하거나 덜 하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 그런데다가 쪼개진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미래를 앞에 두고 갖고 있는 우리 내재적인 문제들이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개편. 이제까지의 국제 경제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브레튼 우주 협정 이후에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끌어왔지요. 그것은 자유무역과 개방이라고 하는 크게 든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그 국제 경제 질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편이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금 아주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가 된 이런 미래의 도전 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내재적인 문제, 급변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기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기회복지란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기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문제지요. 첫 번째는 기회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기회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히려 줄고 있기도 해요. 보실까요?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혁신할 기회, 젊은이들이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르지 않는 기회죠. 기회가 주어져도 고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주의로 포장된 세습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미국의 유명한 풋볼 코치는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나고 놓고서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 그러죠. 스카이 대학의 의과대학에 작년도 신입생 중에서 소득순위 20%에 해당하는 자녀는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소득과 학교 성적, 대학 입시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정상 분포에 의해서 소득 수준 20%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20% 정도 그 학교에 재학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스카이 대학의 의과대학의 소득 순위 20% 이상의 자녀가 70%가 넘습니다.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성적과 명문대학 입학과 자녀의 직업 선택과 평균 평생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르게 기회가 주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예 이런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에 접근이 아예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 많이 있죠. 장애인, 기초 생활보호자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지금 말씀드린 더 많은 게 고른 기회는 고사하고 절대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볼링의 핀입니다. 볼링의 핀이 10개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볼링이 1번 핀이고요. 2번, 3번 핀이죠. 아마추어들은 앞에 있는 1번 핀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 볼링 핀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핀까지 쓰러지지 않는, 스페어는 않는다고 하면서 저 파란색 보이시죠? 1번 핀하고 3번 핀 또는 2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핀을 건드려야지 이 한 번에 10개의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볼링에서는 이 5번 핀을 더 킹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이 볼링의 핀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 양극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이름 붙여보시죠.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 킹핀은 무엇일까요? 어떤 핀을 건드려야지 가능하면 많은 핀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1번 핀을 넘어뜨리면 2번 핀, 3번 핀이 쓰러졌어요. 자, 1번 핀이 저성장입니다. 성장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극화 문제 심하지 않아서 다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시기 됐는데, 이제는 1번 핀 쓰러뜨린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거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킹핀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여러분, 승자 독식 구조는
기여와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거나 엄청난 보상을 가져가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자기의 노력과 기여에 비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성 안에는, 저 바늘구멍 같은 성 안에는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성 바깥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우리 정치판은 어떨까요? 우리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되고 상대편보다 이긴 사람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과잉 대표되고, 그러지 않은 유권자들은 과소 대표되거나 보이스가 무시되게 마련이지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어떨까요? 그 역시 승자 독식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가행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과 기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독점기업, 불공정 거래, 철밥통, 사자 돌림. 왜 어떤 사람들은 시험 한번 붙은 거로, 자격증 하나 붙은 거로 평생을 먹고 살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격차 가행이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승자 독식 구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무한 경쟁을 벌여야 되고, 만인의 만일에 대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10대는 입시 전쟁, 20대는 취업 전쟁, 30대 40대는 자산 경쟁, 부동산 경쟁, 자녀 교육 경쟁, 50대 넘어가면은 노후 전쟁,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자 독식 구조가 가장 문제인 것은, 물론 자원의 요구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에서 상대편보다 한 표만 더 이기면 돼. 입찰에서는 상대편보다 1원만 더 쓰면 돼. 입시와 취업에서는 다른 경쟁보다 1점만 더 맞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마치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무기 경쟁 같은 것들이죠. 목표는 상대편보다 조금 더 강한 군사력이거든요. 이것은 무한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자 뺏기 놀이라고 아시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합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놀이를 하는데 의자를 뺑 둘러놓고, 의자는 9개밖에 없어요. 10명은 빙빙빙 돌다가 음악 연주를 하지요. 음악 연주가 딱 끝이면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무조건 한 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의자를 하나 빼거든요. 또 빼고 또 빼고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킹핀인 승자 독식 구조로부터 비롯된 무한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승자 독식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 기회복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국민들입니다.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2년 이상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 만나봤거든요. 과거에 30몇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일반 시민,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느꼈던 가장 큰 교훈은 정말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천에 어느 청년 농부들 만났습니다.
예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인데요. 이렇게 제가 혁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그냥 전혀 모르는 청년 농부들이에요. 저도 가서 일도 거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과를, 이 예천 사과를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사과를 평균 13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2개씩 더 먹게 해서 15개를 먹게 할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 과수원에서 일할 적에, 사과 과수원 일할 적에 과수원에 가서 담배 피지 맙시다. 과수원에 가서 남 욕하지 맙시다. 우리가 과수원에 가서 남 욕하고 담배 피고 한 거를 듣고 보고 한 그 사과들보다 담배 안 피고 남 욕 안 하고 하는 속에서 자란 사과를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신바람나게 일하고 도전에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승자 독식 전쟁의 종전은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3가지 근기깨기.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1마일 달리기 경주가 있습니다. 1마일은 약 1600m 정도죠. 400m 트랙을 4바퀴 도는 경주입니다. 오랫동안 이 육상계와 의료계에서는 이 1마일을 4분 내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의사들과 육상 전문가들은 만약에 인간이 4분 이내에 이 1마일을 뛴다면은 심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지고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벽 깨기 전까지 가장 그 4분벽에 가까웠던 선수가 호주 선수인데 랜디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4분 3초를 3번이나 뛰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분 안에 뛴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거는 우리가 깰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54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베니스터라고 하는 이 선수가 4분벽을 깹니다. 3분 59초 08인가요? 이런 기록으로 4분벽을 깹니다. 이 선수는 의대 학생이었거든요. 인간의 체력과 의학 지식을 활용을 해서 혼자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4바퀴를 매 바퀴마다 똑같은 속도를 뛸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혼자 훈련해가지고 마의 4분벽을 깹니다.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954년 5월 달인가요? 이 선수가 이 벽을 깼는데요. 깨고 나서 한 달 만에 10명의 선수가 4분벽을 깹니다. 1년 만에 37명의 선수가 4분벽을 깨요. 2년 안에 300명의 선수가 이 벽을 깹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호주의 랜디라고 하는 선수는 이 베니스터가 이 기록을 깨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기록을 깹니다. 3분 58초의 기록으로 깹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자기 1954년부터 인류가 더 빨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4분벽에 금기가 깨지니까 다른 선수들도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선수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깨기 시작한 것이죠. 불과 2년 만에 300명의 선수가 그 기록을 깹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이 기록이 3분 48초인가 3초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금기입니다. 그전에는 깰 엄두도 못 냈던 것들,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 생각을 했어도 깨는 시도로조차 하지 못했던 것, 이 금기죠. 대한민국이 기회공화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금기를 깬다고 생각합니다.
추격 경제의 금기, 세습 경제의 금기, 거품 경제의 금기입니다. 추격 경제의 금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에 추격 경제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였어요. 선진국을 따라가면 됐어요. 추격만 해서 추월이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추격 경제의 금기를 깨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선진국이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것이 추격 경제의 금기 깨기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면서 개발연대의 성장을 이끌었던 경제 운영의 철학과 방법과 전략을 싸그리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금기는 제3의 벤처붐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1차 벤처붐이 있었어요. 얼마 안 돼서 사라졌고, 지금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벤처붐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 금기를 깨야 됩니다. 지금 불고 있는 2차 벤처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에게 제3차 벤처붐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스타트업 구테타입니다. 대기업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늘어나면 안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대기업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지금의 산업 시대를 빅블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블러는 아시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네이버는 검색 엔진입니까? 아니면 쇼핑 플랫폼입니까? 산업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전문가들 빅블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빅블러 시대에 플랫폼 경제에 올라타면서 대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빅블러 대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야 될 금기는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고 대기업이 늘어나면 안 돼 하는 이와 같은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디지털 3대 먹거리, 또 한국형 노동안정유연 모델, 이 노동개혁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는 세습경제의 금기 깨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철밥통, 그 다음에 순혈주의. 어떤 금기 깨야 될까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들어가면 성공한 거야? 이런 금기 깨야지요.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하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할까요? 깨야죠. 뭉치면 산다? 이 금기 깨야 됩니다. 왜 기득권 카르텔 만들어서 끼리끼리 모입니까? 관피하는 왜 나오고 공피하는 왜 나오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같은 이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테두리 울타리 만들고 기득권 카르텔 만들고 뭉치면 살래. 이 금기 깨야 됩니다. 유망직업 직장은 내가 지원해서 가서 근무하는 것이야. 이런 금기도 깨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직업수가 10,000개가 조금 넘어요. 일본 직업수가 20,000개가 넘고 미국 직업수가 30,000개가 넘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직업이 안 나오는 걸까요? 수많은 규제들, 진입 장벽들, 이런 것들이 만들지 않는 것이죠.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바리스타나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 아는 분이 몇 명이나 계셨을까요? 앞으로도 그런 직업, 그런 직종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수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런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먼저 깨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주어지는 세습 경제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품 경제입니다. 여러분, 거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경제학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거품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꺼지는 것이 거품이지요. 대한민국에 많은 거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품이 부동산과 교육 거품입니다. 우리가 이 거품을 꺼트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주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요새 부동산 문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또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가계라면 누구나 안 느끼는 교육의 거품, 사교육비 문제, 입시 지옥, 학벌주의 다 거품들이거든요. 우선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맞는 방향도 있고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일관성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의 명료성. 부동산의 경우에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100%를 시장 경쟁에 맡길 수는 없지만 가급적 시장 작동 원리에 맞추겠다는 원리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바탕 위에서 종부세는 어떻고 보유세는 어떻고 주택 공급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쭉 나올 수가 있겠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 총장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교육 당국에서 오는 규제도 많지만 학교 당국이 학교 안에서 만든 규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제가 교무회의를 하는데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전이고 우리 벤처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안건이 이런 겁니다. 창업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3학기를 이수해야지 창업 과목을 들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 2학기만 이수를 하면은 창업 과목을 듣겠다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2학기를 꼭 들어야 되냐? 신입생은 들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했더니 처장 학장들이 쭉 앉아 있다가 굉장히 그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신입생들은 창업 과목 들으면 안 됩니까? 또 물어봤어요. 이 과목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창업에 필요한 법규와 뭐 금융 지원과 이런 과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수는 창업해 봤습니까? 창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엽시다. 신입생 1학년 이렇게 들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거 가르치는 선생은 나 교수들이 가르치지 말고 창업 많이 하고 실패 보관 그런 분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 거품은요, 교육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매기 풀기, 교육 수요 반란 뭐 등등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교육 시장이 매기를 풀어야 돼요. 기업도, 제가 지금 사단법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단법인도 필요하면 펀딩 해가지고 대학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당국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다면 대학이라는 이름 안 써도 좋으니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마이크로 대학을 주장합니다. 3개월짜리 대학이에요. 왜 3개월짜리냐? 지난 학기에 배운 지식이 이미 이번 학기에 쓸모가 없는 정도로 지식 사이클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학은 1088년 이탈리아야 볼고냐라는 데 생긴 대학의 시초부터 해서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대학 교육인데 그 본질적인 변동이 없어요. 보통 3S라고 얘기하거든요. Same people, same place, same time.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이제까지 대학 교육이었어요. 완전히 사정이 바뀌고 있어서 3A라고 하거든요. Any person, any time, any place.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더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이 대학의 미래예요. 교육 매기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의 제도와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점진적으로 해도 고치지 않는 것들을 판을 바꾸는 교육 매기지요. 교육 수요자 반란. 교육개혁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돼. 이 근기 깨야죠. 전부 근기 깨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교육 수요자, 철학자, 기업인, 학부모, 학생 이런 사람 의견 반영이 안 돼요. 교육 수요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거품 경제의 금기를 빼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우리 사회 지도층, 이걸로 될까요? 이제까지 탑다운식의 변화와 개혁은 어떻게 됐나요? 별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은 그런 탑다운식으로 또는 소수의 정치, 정부 엘리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저도 부끄럽죠. 저도 오랜 공직하면서 그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타임지는 매년 올해 인물을 뽑습니다. 2006년도에 희한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전에는 또 지금도 정치인, 과학자, 기업인, 군인들이 주로 올해 인물로 뽑혔는데 이해에 뽑힌 사람은 당신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Yes, you.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You control the information age. 당신이 정보 시대를 컨트롤합니다. Welcome to your world. 당신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런 내용도 썼어요.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방법까지도 당신이 변화시킬 겁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죠. 나는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시민이고 국민이죠. 탑다운식의 좋은 변화와 개혁의 이니셔티브도 중요하겠지만 바텀업식의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저는 주장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입니다. 정치판의 승려독식 구조를 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한 그 의원님들도 몇 분 오시고 다 한 분 한 분 다 잘 아는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또 우리 이현우 의원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가까운 분들입니다만 정치판 승합식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조명희 의원님 참 오셨죠? 예, 깨야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선거제도 바꾼다고 해놓고 이상한 모양을 만들지요? 준연동제 비례제는 왜 위성정당을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무력화 내지는 왜곡을 시키지요? 정당 부정은 또 어떨까요?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선거 치를 때마다 후보자들께서 약속한 공약에서 경제 공약은 보통 70%에서 80%가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죠? 같은 공약을 주장했어도 진 쪽에서는 그 공약 추진하려고 발목 붙잡아요. 이긴 쪽에서는 빌공짜 공약 만들고 그래요. 우리 시민의 힘으로 공통공약 추진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시민들과 함께 소팅아웃한 공통공약은 같이 추진하고 거기서 경쟁하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런 공약, 공통공약 추진하는 부처의 장관들은 진쪽 사람을 좀 쓰면 어떨까요? 협치까지 가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입니다. 이제 디지털 시민 사회죠. 시민 참여 플랫폼. 얼마 전에 우리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습니다. 내용의 결론을 가지고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과 절차와 그 흐름은 아주 좋은 한 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참여 플랫폼을 물론 이제 그 위에 만든 많은 이 공론화위원회들은 실패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조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래로부터 나오는 반란이 그런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머리 깎아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 깎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까 정치 나누기,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정치 개혁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깎을 수 있을까요? 남이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정치 개혁과 그런 아르유대 반란을 위해서 스스로 깎지 못하는 걸 깎아주는 것이죠.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군인 연금개혁은 공무원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대신 머리 깎아주는 시민 참여 플랫폼 아래로부터 반란이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기 진영 금기 깨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변화와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지 못할까를 가름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자기 진영 근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수가 보수의 근기를 깨고요, 진보가 진보의 근기를 깨는 것이죠. 경영자가 경영자의 근기를 깨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근기를 깨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적에 역사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비스마르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권위적인 국가 지도자였는데 세계 최초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 근기를 깬 거죠. 루즈벨트는 대공황 때 이제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국가의 개입,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대규모 국책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하지 않았거나 반대했던 정책들이에요. 루즈벨트가 자기 정권을 깨면서 정치학으로 얘기하면은 정치 재편성이 일어났습니다. Political Realignment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자의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틀이 만들어졌죠. 가장 최근에는 누가 있을까요? 독일의 슈레더 총리죠.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3인당 출신 총리인데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독일 경제를 만들었죠. 장담컨대 제가 얘기하는 방향이든 어떤 누가 얘기하는 방향이든 변화와 개혁을 성공하는 척도는 자기 진영 근기를 자기가 깰 수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수 쪽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의 대폭적인 강화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진보 쪽에서 노동 안전성에 어느 정도의 전제를 줬고 노동 유연성을 추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당신 쪽 금기를 깨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만 일어나고 합의가 될 수 없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진영 근기 깨기.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하 회장님이 여기 와서 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데서요, 아주 재미있는 그 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800명이 모여가지고요, 도살장에서 소를 잡는데 800명이 모여서 소 몸무게 알아맞추기 시합을 했습니다. 800명이 종이에다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소의 몸무게를 써서 내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소를 도살한 뒤에 실제 소의 무게와 가장 근사치의 무게를 적은 관중 중에 한 분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800명이 다 썼는데 800명 중에는 편차가 심해서 막 200~300kg씩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800명이 써낸 몸무게를 전부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543.4kg였습니다. 실제 소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이 평균 무게에서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레미 리프킨은 대중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우생학자는 네이처지에 논문까지 썼습니다. 이것이 집단지성이죠. 아래로부터의 반란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이런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다고 그런 슬기와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과 그 의견과 감정과 갖고 있는 희망의 어떤 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그 무게감과 그 어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산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제도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개혁자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은 뒤에 세울 묘비에 묘비명을 직접 쓰셨습니다. 굉장히 긴 자기 쭉 쓰셨죠.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산 선생이 쓴 책 중에 경세위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완전히 바꾸자고 주장한 책입니다. 이 묘지명 중에서 그 책을 저술한 이유를 5글자로 요약을 하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신하지구방입니다. 이 뜻은 낡은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경세위표를 쓴 이유는 낡은 조선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뜻을 쓰셨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에서요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이 저보다 한참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쇼트트랙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이 직선 레인에서는 따라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는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코너웍 돌 때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코너웍을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너웍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코너웍이냐고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코로나, 지구온난화, 이 혼란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모두가 코너웍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현직에 있을 텐데요, 신용평가사가 3군데가 있거든요. 뉴욕에 2개가 있고 런던에 하나가 있습니다. S&P, 피치, 무디스죠. 제가 방문했어요. 2017년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쏘고 중국이 사드 보복하고 아주 그 대외 조건이 안 좋을 때여서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3군데를 다 갔거든요. 경제부총리가 본사를 간 게 14년 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최고 경영자들하고 만나서 만나는 목적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저는 빈손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브리핑하고 정해진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유 토론을 하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거꾸로 나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걸 묻겠다. 그래가지고 뭐 브리핑 이런 거 일치 없이 서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이제 클로징 리막스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된 말이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까지 이기는 과정을 지나서 온 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움에 있다. 과거에 지나온 과정처럼 이 과정을 거치고는 다시 단단한 경제를 우뚝 쓸 것이다. 나중에 3개 신용등급 회사에서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이러더라고요. 다른 앞에 얘기보다도 마지막에 경제부총리가 했던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을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옥타 회원들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했을 적에 좋아하셨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 30년 전 그 힘든 상황에서 외국 가서 보따리 장사하신 분, 주재원 나가신 분들, 그러면서 20년, 30년 그걸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 옥타 회원들이에요. 제가 과거의 어려움 얘기, 개인적인 얘기, 한국경 여러분 얘기할 때 다 동감하셨어요. 그게 대한민국 경제의 트랙 레코드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고 이런 어려움의 코너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이 코너에서 선진국으로 전포할 것이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아주 잘 좋은 모습으로 또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 회장님께서 우리 회원분들께 좀 이 어려운 시기에 격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화면을 마지막에 넣었어요. 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이 장면은 1896년 1회 아테네 올림픽 때의 모습입니다. 100m 결승전이에요. 근데 두 선수가 서 있는데, 물론 옆에 선수가 더 있겠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선수는 뻣뻣하게 서 있고 한 선수는 웅크리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육상 선수의 스타팅 폼은 왼쪽 선수처럼 뻣뻣하게 서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날 어떤 선수가 아주 특이한 모습을 처음 나왔어요. 어떤 선수가 이겼을까요? 왼쪽 선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선수가 이겼겠죠? 당연히 이겼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선수가 이겼어요. 저 선수는 미국 선수고요. 이름이 토머스 버크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올림픽 계속되는 한 1회 올림픽 때의 100m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때 기록이 12초랍니다. 12초 플랫이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자세인데 이 토머스 버크가 이 자세를 한 이후에 시간에 조금 경과됐지만 지금은 모든 육상 선수가 저 폼으로 뜁니다. 저걸 크라우치 스타팅 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캥거루 출발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저렇게 뛰고 있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자세, 그렇지만 누구나가 따라 했던 자세죠. 여러분, 코로나 어려우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에서 생략했지만 남인의 문제, 환경을 뒤집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힘든 분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으세요? 내가 낸 문제를 깨는 것은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이죠. 이런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 인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조그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저나 40대, 50대, 60대 CEO들이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영리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영리해, 영어로 젊다는 영,
이해는 언더스탠드입니다. 젊은 사람과 소통하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지지난달에 왔던 젊은이 중에 이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영덕에서 횟집을 합니다. 경북 영덕에서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파는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를 가져가는데 아이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는데 그 플라스틱 통에 아이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테이크아웃하는 물회를 개발했습니다. 아이스 커피 파는 그 플라스틱 통도 조금 큰 통에다가 야채와 물회를 넣어가지고 코로나니까 식당에서 못 먹어요. 테이크아웃해서 갖고 가는 일회용, 1인용 물회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청년을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구청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뛰는 육상 경기에서 새로운 폼을 만든 것이죠. 환경에 대한 반란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지 않은 거고, 나 자신을 깨는 반란은 그런 속에서 혁신하고 남이 안 하는 길하고, 그래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반란은 계신 위치에서 이웃과 주위와 가족과 내가 몸담은 회사와 커뮤니티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그걸 고치는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사회를 지는 반란을 좀 일으키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대면으로는 제가 2년 전에 마침 그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세계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서 뵙고는 오늘 좀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는 아마 이 중에 그 제가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아마 인사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아주 좀 잘 되셔서 그 궁극적으로는 하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 옥타와의 오랜 인연으로 힘든 시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기조 강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동연 전 경제부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